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들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정규제 TV 애청자 여러분들께는 다 복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으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복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연초에 글쎄 요즘 뭐 뉴스가 워낙 사실 많습니다. 뭐 국회에서 뭐 예산안 통과한 거, 사실은 이번에 예산안 통과한 거 보면 참 괘씸하죠. 사실은 이 복지대책 같은 것도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부자들까지도 이제 멀쩡한 중산층들도 이제 양육비 이런 거 다 받죠. 무상보육이라 그래가지고. 또 멀쩡한 집에 자기 돈으로 등록금 낼 수 있는데도 다 이제 뭐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래서 사실은 보편적 복지가 늘어날수록 보편적 복지가 그렇게 정치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나라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또 보편적 복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상자가 표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편적 복지가 늘어날수록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를 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선별적 복지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빈곤층에 대한. 근데 이제 이 중산층들까지 우리도 뜯어먹자. 뭐 공짜 돈 주니까 다 좋아하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편적 복지가 이제 사람 말하자면 복지의 낭비요, 복지의 타락이 보편적 복지인데 어떻든 이제 정치인들이 보편적 복지를 밀어붙이고 당선되고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예산안 통과된 걸 보면 보편적 복지 항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또 노령연금 이런 게 이제 보편적 복지로 들어갑니다. 뭐 어린 친구들 중에 선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일부 노인들 뭐 지하철 타는 거 공짜로 하지 말자 뭐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만은 노령연금이 훨씬 크죠. 근데 그 노령연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주겠다. 나이 일정 이상 되면 뭐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건 이제 보편적 복지죠. 그렇게 되면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준다는 의미의 전형적인 복지 또는 그야말로 최저 생계 이하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우리 중산층의 몰량시입니다. 중산층의 몰림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애들 밥 먹는 거 무상복지 애들이 밥까지 눈치 보고 먹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논리 하나로 보편적 복지를 몰아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든지 공짜로 다 먹자 그러고 이제 중산층 부인들까지 좋아하죠. 사실 중산층 전부를 양심불량으로 만들고 이런 표현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거지로 만드는 그런 파렴치한 복지국가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이 돼서 걱정을 안기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뭐 이 난장판 중에도 뭐 여야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힘 좀 쓴다는 실세 국회의원들이 쪽지 예산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제 뭐 얼마를 더 증액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쪽지 예산을 넣기 위해서 국방 예산까지 다 줄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복지 예산 줄이고 국방 예산까지 줄였다 뭐 이런 건데 아주 저소득층에 가는 의료를 뭐 몇천억 삭감을 하고 국방비도 몇천억 줄이고 뭐 해서 이제 쪽지 예산을 다 집어넣었다. 그 쪽지 예산이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선심성으로 뭐 다리 놓아주겠다 뭐 하겠다는 전부 이제 업자들이 있는 거죠 밑에. 그 업자들이 나중에 정치 자금도 주고 표도 몰아주고 하겠죠. 이제 그런 쪽지 예산이 이제 이번에도 4,000건이나 난장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 잘 뽑았죠. 근데 문제는 지역에 있는 그 유권자들의 문제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쪽지 예산을 줬다고 이제 언론들이 비판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복사해서 지역구에 돌립니다. 내가 쪽지 예산 하느라고 난 나쁜 짓을 했다고 신문들이 비판하면 지역에서 오히려 그걸 선전을 해요. 내가 이렇게 나쁘다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라고 하는 오히려 그 반증의 예로 그럼 지역 구민들은 또 찍어주죠. 야, 저 친구는 말이야. 말이 되건 안 되건 자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돈 따와 하고 또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부 사실은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고 쪽지 예산이라고 국회의원들 줘가지만 그 국회의원을 찍어주는 것은 지역 구민들이잖아요. 국민들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를 타락시키고 있다 하는 점도 지적을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가 뭐 크게 줄어들고 있다. 작년에도 보도했고 최근에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도 보면 급락하는 중산층 비중 67.3%가 중산층이었는데 그게 57%까지 떨어지고 있다. 또 한국경제신문에도 보면 중산층 비중이 중산층이 와해되고 있다. 중위소득자, 중위소득자는 국민 전체를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속하는 사람인데 중산층이 55.5%로 61.2%에서 10년 전보다 5.7%포인트나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신문 같은 날짜 보도입니다만 67.3에서 57%까지 건 뭐 9.7%나 크게 떨어져 10년 동안에 한국경제신문은 5.7%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런 겁니다. 매경보도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거고 한국경제신문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여대 문외솔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부 교수가 있습니다. 이 문 교수는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소위 중산층 문제만 근 20년 가까이 연구한 이분이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선일보도 비슷한 통계를 쓰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92년에 76.3%. 그런데 작년도 중산층 비중은 67.5%다. 그래서 중산층 비중이 8.8%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사회는 특히나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지수들 많이 있잖아요. 몇 배다 이렇게 하위 20%의 가구가 상위 20%의 가구 소득의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 소득이. 이런 걸 들으면 우리나라 지금 지옥으로 향해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또는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길에서 보는 것은 별로 그렇지 않죠. 여전히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조금 된다는 식당에 가면 여전히 줄을 서서 점심 식사를 기다려야 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늘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들로 날이 갈수록 더 공항은 미어 터집니다. 외제차는 물론이고 갈수록 중대형 차들이 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죠. 우리가 어느 모를 보더라도 이거 우리가 신문에서 통계로 나오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진액의 수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통계들을 보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약간의 간극. 뭔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최근 들어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몇 가지 통계 숫자들이 얘기하는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하는 데는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신문들의 예를 들어 중산층 비중 이런 것도 다 이제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이라고 규정한 것을 중간소득, 미디언에 있는 중간소득자를 기준으로 그걸 100으로 놓고 보고 그 소득자의 50%의 소득을 벌고 그 소득자보다 50% 많이 버는 말하자면 중간에 중위소득 구간을 해서 아래로 100%, 그 다음에 핵심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하위 25%, 상위 25%까지를 핵심 중산층으로 본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중간소득자가 얼마냐? 밑에는 1,590만 원에서 위로는 4,771만 원인데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세금 낼 거 다 내고 기본 예를 들어서 세금성 말하자면 경비들 아니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실제 이제 가처분 소득액 기준으로 1,590만 원에서 4,771만 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4천만 원대가 넘죠. 4인 가족 기준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터무니없이 낮다. 그럼 뭐 3천만 원대 지금 걸쳐 있거든요. 평균 소득이, 중간값이. 그럼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은 4천만 원 후반대인데, 그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이 훨씬 낮은 거냐. 그럼 도시근로자 평균 가격, 평균 소득이라는 거하고, 중산층 기준의 중위소득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하고 그럼 이 중위소득하고 중간소득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또 통계청에서 발표한 급락하는 중산층 비중 67.3% 10년 전에서 지금 57%까지 줄어든 10%포인트나 급락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보면 조국 교수가 우리나라 빈곤지수에 대해서 완전히 표를 거꾸로 읽어서 마치 우리나라 80%가 붕괴하고 있는 듯이 설명한 강의 내용을 지적했더니 조국 교수가 그 말꼬리를 왜 잡으십니까?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말꼬리가 아니죠. 그건 강의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말꼬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 빈곤 문제나 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담긴 눈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나쁜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너는 잘 사는 사람만 보고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 때문에 대부분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빈곤 문제에 대해서 빈곤 문제만 나오면 마치 테레비가 온에어 딱 들어온 듯이 갑자기 심각해지죠. 글쎄요. 제가 평소에는 뭐 전혀 빈곤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쥐꼬리만큼도 없는 인간들도 TV 나와서 빈곤 문제만 나오면 심각한 얼굴이 되어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갑자기 천사라도 된 듯이 자기 모든 가진 것을 다 던져서 가난한 사람을 지금 당장 구제해 놨을 듯이 우울한 얼굴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늘 의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봤는데요. 지금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계청이 가구 소득조사라든지 빈곤조사를 할 때 4천 가구 또는 8천 가구를 선정해서 질문조사를 합니다. 무슨 객관적인 통계가 아닙니다. 질문조사를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또는 조사원이 방문해서 소득이 얼마이십니까? 이유진 씨는 뭐라고 답하겠어요? 소득이요. 자기가 받는 소득보다 많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쪽팔려서. 야, 난 사실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와서 물어보니까 정말 내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1년입니다. 할 수는 없고 그 조금 높여서 나 1,5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럴 수도 있겠고 터무니없이 많이 벌면서 예를 들어 집세 뭐 이런 거 받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 누가 와서 조사원에 와서 물으면 세금 내면 안 되니까 세금 내기 싫으니까 내 나이가 지금 70이야 무슨 소득이 있겠어 나 소득 없어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통계가 작성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들 거짓말 무지하게 잘하거든요. 무지하게 잘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언제나 똑같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겠죠. 똑같은 비율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10년 전에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10%만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은 거짓말을 20%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개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일정하게 있다. 그런데 어느 캐릭터에 속한 어떤 성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겠냐. 아마도 제가 볼 땐 노인 중에 고소득자들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거의 199%죠. 거짓말자가 있다면.
물론 진실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은퇴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산 소득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무슨 국세청에서 달려올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통계청 가구조사원이 이게 세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의심하겠죠. 야, 세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굳이 내 소득을 다 까서 내가 임대소득만 해도 자식들한테 받는 용돈만 해도 내 자식이 부자여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받고 내 다른 소득도 있고 내 연금도 있고 뭐 다 합치면은 한 달에 내가 500만 원 벌어. 근데 내 노인이야. 지금 70이야. 근데 뭐 굳이 뭐 얘한테 내가 500만 원 번다고 얘기할 이유가 있겠어요? 뭐 자식이 주는 용돈 조금 줘. 얼마씩이나 되는데. 기껏해봤자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되겠지 뭐.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가난해지는 거죠. 굉장히 우리 사회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통계만 보면 굉장히 가난해져요. 정말 이렇게 가난해지는 걸까? 적어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해보면 우리 사회는 가난해지고 있어요. 설문조사만 놓고 보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전부 거짓말해요.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노인들 중에 대부분이 왜? 자기 소득을 밝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버세요? 글쎄 얘가 국세청에서 나왔나? 그럴 가능성. 물론 오히려 저소득층에서는 더 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 실제 버는 것보다 아니면 실제 버는 것보다 거기에도 좀 줄일 가능성이 있겠죠. 왜? 사회적 부조가 많아지면 자기 소득을 좀 숨겨서 뭔가 사회적 부조를 기대하는 동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도 내 소득이 작아라고 평소에 이제 엄살을 부려놔야 이제 혹시 사회적 부조가 나중에 정부에서 돈 줄 때 내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복지가 높아질수록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을 예를 들어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다 노령연금을 10만원씩 20만원씩 주자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데 굉장한 조사요원이 투입돼 조사요원들 다 임금이 들어야 되잖아요. 조사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이럴 바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다 줘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걸 이름 붙여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보편적 복지가 그런 데 쓰이는 말일 줄을 잘 몰랐죠. 그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노인들이 이 사람이 진짜로 이분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 비용까지 얹어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서 그냥 줘버리는 게 훨씬 전달 비용이 없으니까 조사 비용이 안 드니까. 야, 그래서 내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통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인빈곤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맞지만 왜? 노인 자살률 같은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저는 가난하다고 죽진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우울증을 가진 부자들도 굉장히 자살 많이 하거든요. 그 자살하고 경제적 빈곤하고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 빈곤이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훨씬 자살률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빈곤이 없는 북유럽 국가의 노인들이 훨씬 자살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자살자의 통계 분석을 좀 더 치밀하게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했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통계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다만 이제 아주 가난한 집에 이런 그런 데서 죽었다 이런 건 신문에 나지만 부자들 자살은 신문에 잘 안 나죠. 그저 가족들끼리 조용히 병원에서 처리를 하죠. 또 하나 우리가 빈곤 통계를 믿을 수 없는 이유 또는 양극화를 믿을 수 없는 이유 또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통계를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가구조사거든요. 가구조사입니다. 그래 전화를 해서 혼자 사십니까? 예, 세대조사가 아닙니다. 세대는 떨어져 사는 가족들도 한 세대잖아요. 예를 들어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이다. 그러면 서울의 하숙집에 와 있는 친구들은 자기 아버지에 속한 세대잖아요. 세대주가 있으니까. 근데 가구조사의 가구라 하면 세대가 아닙니다. 혼자 살고 있으면 그냥 가구인 겁니다. 혼자 살고 있기만 하면. 원룸에 혼자 산다. 아버지 집에, 부모 집에 살다가 직장이 취직이 되어서 조금 급여가 조금 있고 직장이 너무 멀어서 직장 부근에 원룸을 얻어서 산다. 그건 독립가구가 되죠. 그럼 독립가구가 되는 순간에 그 집안은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 가족을 합치면 예를 들어 가구 소득이 4천만 원의 중산층인데 분리되는 순간에 이쪽 집 2천만 원, 이쪽 집 2천만 원으로 말하자면 더 가난해지죠. 아시겠어요? 1인 가구가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인 가구 10년 전에 15.5%였는데요. 지금은 전체 가구의 23.9%입니다. 8.4%포인트나 늘어났어요. 1인 가구들 대부분 가난하다고 보면 되죠. 왜? 세대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세대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에 공무원들이 몇만 명이 올마 가잖아요. 세종시에. 그럼 이 세종시에 올라가는 공무원들 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세종시 이사간 집하고 서울에 사는 엄마 집하고 또는 엄마가 따라갔다 아빠하고 그럼 아이들은 대학을 서울에서 다닌다. 서울에 남잖아요. 그럼 빈곤 가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일 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가난한 세대가 늘어나죠. 세대로 합치면 똑같은데 찢으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찢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3.9%입니다. 10년 전에 2000년에 15.5%였다가 23.9%로 8.4%포인트나 단독 세대 1인 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옛날에는 결혼해도 한 가구로 살고 했는데 지금은 다 세대 분할을 해버리잖아요. 결혼하면 부부들 떨어져 나가도 시부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옛날엔 시부와 같이 살았죠. 그 집 나간다? 그럼 가난해지는 거죠. 두 집 다. 대학 갔다? 대학 가서 취직을 해서 서울에 산다? 결혼 안 한 상태인데 그 두 집 다 가난해지는 거죠. 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없습니다. 통계가. 사실 이것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구별로, 가족별로, 가족 단위별로 얼마나 가난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또는 사실은 가난해지지 않고 부자가 약간씩은 더 부가 늘어나고 있다든지 중산층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가구의 분할, 1인 가구,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에 중산층이 조금 덜 무너진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문외출 교수가 1인 가구를 제외했기 때문이에요. 1인 가구하고 농촌 가구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문외출 교수의 조사로 보면 탈락 중산층이었다가 하층으로 탈락한 사람보다 중산이었다가 상층부로 올라간 사람이 더 많아요. 좋은 현상이잖아요. 근데 통계청 조사는 1인 가구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통계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뭐 제곱권을 곱한다든지 하는 제곱권을 쓴다든지 하는 통계적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본질적으로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마치 전부 다 같이 가난해진 것 같은 착시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죠. 어떤 경우에도.
진위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위계수도 가구별 조사이거든요. 설문조사입니다. 가구별 설문조사.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물론 지금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가구가 높아졌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노령화가 되면서 노인 비중이 늘어난 것이 가난한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흔히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언론에서 쓰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 생각하듯이 무슨 빈곤이 폭발하고 있고 양극화가 폭발해서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빈곤 열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는 좀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뭔가 통계적 과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집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처방이 없죠. 그런데 빈곤층이 문제다 이렇게 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빈곤층이 문제일 때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를 이 빈곤층에 집중적으로 복지를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만일에 중산층 전부가 몰락하고 있다. 완전히 양쪽으로 갔다. 그러면 중산층이 없고 국민 대부분은 조국이 말맞다나 가난하니까, 더 가난해졌으니까 소위 상층부 극소수를 제외한 극소수가 세금을 내어서 모든 국민을 다 지키라 이건 말이 되는데,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야 이건 오히려 빈곤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대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통계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고 정확한 통계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통계청은 아직은 그 여력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의 가구조사, 빈곤조사 이것도 2003년에 불과 시작해서 이제 10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 또 좀 부족하지 싶어요. 그것도 그게 질문 방식입니다. 설문 방식이죠. 그러다 1인 가구가 폭발하고 또 지금 세대 호주 제도도 없어지고 세대가 분할되고 가족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거든요. 뭐 붕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면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 제도 자체가. 이런 가족이라는 개념, 가구라는 개념, 세대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전 시대하고는 달리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구조사에 기반한 거의 모든 통계조사는 엉터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현실을 읽는데 오히려 장애를 조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영업자들에게 당신 소득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밑주고 판다 그러잖아요. 밑주고 팔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사실 중산층이 붕괴된다 하고 이렇게 떠들어 놓고 어느 중산층에 가서 딸이 독립했어요. 월급 그나마 벌어오던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전에는 집에 같이 사니까 아들도 직장 다니면서 얼마간 소득이 있고 아빠도 아직 은퇴 안 해서 다 합쳐서 뭐 한 6, 7천 된다. 근데 아들이 나갔어요. 아들이 2,500 받아요. 간 빼면 4,500으로 줄잖아요. 4,500만큼 우리 집안이 가난해졌나요? 근데 아들 독립해서 그럼 독립하고 얼마 버세요? 지금 사시는 가구의 총소득은 4,500만 원이다. 그럼 아들은 독립해 나갔잖아요. 그 가난해졌죠. 아들에게 물어보면 2,500만 원밖에 못 버는 가난한 가구 하나 탄생한 거잖아요. 한 집에 살 때는 6천만 원이었는데 7천만 원이었는데 7천만 원짜리 어엿한
중상층, 중산층이 그저 중산층 하위 계급 하나하고 중산층 최말단 계급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통계를 보거나 또는 사회지표를 볼 때 사실은 그 이면을 들어가서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의심해보는 버릇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통계 숫자들이 요즘 뭐 연초에 뭐 복지다 뭐다 해서 통계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 통계는 가만히 따져보면 야, 정말 이건 말이 되는 거야? 웃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케이스 스타디, 어떤 케이스를 보고 침소봉대에서 얘기하는 버릇들은 아주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드렸습니다.